산업혁명과 노동자 계급의 탄생. 오늘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업혁명하면 증기기관, 공장, 기계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계급, 바로 노동자 계급이 탄생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 시작한 거대한 사회적 혁명이었습니다. 먼저 생산 방식의 혁명적 변화부터 살펴보죠. 1815년 한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공장에서는 2000여 명이 기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60년 전이었다면 스코틀랜드 전체 인구가 필요했을 일을 혼자서 해치우고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오웬입니다. 나중에 사회주의자가 되는 인물이죠. 그의 말이 좀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생산 방식이 1만 년 전 농업혁명 이후 가장 극적으로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첫째, 복잡한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재료가 달라졌습니다. 나무나 쉽게 부서지는 주철 대신에 튼튼한 강철로 도구를 만들었죠. 셋째, 에너지원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무를 태우는 목탄 화덕 대신 석탄 화덕에서 철을 재련하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건 증기 엔진이었습니다. 증기 엔진, 여러분 들어보셨죠?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이고 그 증기의 힘으로 기계를 돌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었냐면요. 갑자기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동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말이나 소음, 물레방아나 풍차에 의존하던 시대가 끝난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가져온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예전에 100명이 한 달 걸려서 만들던 옷감을 이제는 10명이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다음으로 교통과 운송의 발달에 대해 살펴봅시다. 생산 방식만 바뀐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동하고 물건을 나르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18세기 후반만 해도 미국 보스턴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배는 바람이 불어야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풍향이 바뀔 때까지 항구에서 2주 이상 기다리는 일도 허다했죠. 유럽은 어땠냐고요? 수레는 있었지만 도로가 형편없었습니다. 진흙투성이 길 한가운데 말이나 노새가 다닐 수 있게 돌을 깔아놓긴 했지만 진마차가 지나가기엔 여전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짐을 실은 노새떼가 더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가 좋아졌어요. 값싼 철제 곡괭이와 삽이 대량 생산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동원해 운하를 파고 평평하고 단단한 도로를 만들 수 있게 됐죠. 광산 주인들은 재미있는 걸 발견합니다. 레일을 깔고 홈이 파인 바퀴가 달린 수레를 사용하면 석탄을 훨씬 빨리 나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나무로 만들었지만 곧 철제 레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등장합니다. 증기기관을 배와 기차에 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1830년 드디어 여객열차가 맨체스터와 리버풀 사이를 왕복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갑자기 인류가 말이 달리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며칠이 걸리던 여행이 몇 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가져온 변화는 엄청났습니다. 지역 간 무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군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죠. 한 나라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하루 만에 군대를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압축된 거예요. 다음으로 농업의 변화를 봅시다. 이 시기에 농업도 크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나중에 설명드릴 노동자 계급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영국에서는 인클로저라는 게 진행됐어요. 쉽게 말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던 땅을 울타리로 둘러싸서 개인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부유한 지주들이 이런 식으로 땅을 독점했죠. 동시에 새로운 농법들이 도입됐습니다. 순무, 감자 같은 신종작물, 더 효율적인 쟁기, 개량된 윤작 농법 같은 것들이요.
이런 변화들은 식량 생산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새로운 인구 이동과 사회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작농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작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럭저럭 살아가던 사람들이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본주의적 농장에서 임금 노동자로 일하거나 아니면 도시로 가서 공장 노동자가 되어야 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겠네 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갈 곳이 없어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도시로 내몰린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초기 노동자 계급 형성의 폭력적인 측면입니다. 새로운 노동 계급의 탄생.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봅시다. 사람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750년만 해도 영국에서 인구 5만 명이 넘는 도시가 런던과 에든버러 단 두 곳뿐이었어요. 그런데 1851년에는 29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국 인구의 대다수가 이제 도시에 살게 됐죠. 1830년대 영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도시화된 사회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산업이 석탄과 증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꼭 강이나 숲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석탄이 나는 곳, 운하나 철도가 연결된 곳이면 어디든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됐어요. 맨체스터, 글래스고 같은 도시에 거대한 굴뚝이 달린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갑자기 근대적 공장에서 일하게 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복잡했어요. 대규모 공장도 생겼지만 동시에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소규모 작업장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오늘날 개발도상국들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섬유 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공장에서는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면화를 실로 뽑는 방적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 실로 옷감을 짜는 직조는 여전히 농촌이나 도시 변두리의 배틀 노동자들이 했습니다. 이 배틀 노동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1790년대에는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자영업자였습니다. 하지만 1840년대가 되면서 동력 직기를 사용하는 공장들이 등장하자 이들은 근근히 먹고 살기도 어려운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간 이유는 뭘까요? 도시가 좋아서? 아니에요. 농촌의 비참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뭄바이나 자카르타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와 똑같아요. 하지만 도시가 안락하고 안정된 미래를 제공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특정 시기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운이 좋았지만 그 기술도 곧 쓸모없어지곤 했어요. 18세기 농촌은 고통스럽긴 해도 천천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도시 경제는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고 그 속도가 종종 사람들을 파괴했어요. 생산은 시장에서 팔기 위해 이루어졌고 그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했습니다. 호황 때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환상을 쫓아 도시로 몰려들었지만 불황이 닥치면 일자리를 잃고 그렇다고 농촌처럼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키울 땅도 없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죠. 노동 조건과 생활 수준을 봅시다. 새로운 노동 계급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혹독했습니다. 일단 노동 시간부터 봅시다.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계절의 리듬에 익숙했어요. 바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한가할 때는 쉬는 거죠. 일요일은 당연히 쉬었고 월요일도 가능하면 쉬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걸 성월요일이라고 불렀고 독일에서는 우울한 월요일이라고 했어요. 공장 주인들은 이런 습관을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야 했거든요.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질 때까지, 그리고 가스등이 발명된 후에는 밤에도 일해야 했어요. 공장에 걸린 시간은 돈이라는 새로운 격언을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밀폐된 방에서 해도 나무도 꽃도 보지 못하고 새소리도 듣지 못한 채 일하는 걸 당연하게 만들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 본성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게을러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토머스 멜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편리한 이론을 하나 내놓습니다. 빈민들의 생활 수준은 절대 나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생활이 나아지면 그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아서 다시 가난해질 때까지 인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경제학자는 진정한 자유시장에서는 실업이 있을 수 없다고 억지 주장했어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는 건 자기들이 너무 높은 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을 없애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게 당시 지배계급의 논리였습니다. 1834년 영국에서 제정된 수정구빈법은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법으로 만든 겁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제를 받으려면 감옥 같은 작업장에 들어가서 일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이걸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실제로 어땠냐는 문제인데요. 경제사학자들이 이 문제를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이전보다 나아졌다, 나빠졌다 말이죠. 하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엄청난 사회적 부를 창출했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하지만 그 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노동자들한테 갔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즉 공장 주인과 지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생활 수준이 조금 올랐다고 주장하는 통계학자들조차 인정합니다.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상승은 같은 기간의 생산성 증대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걸요. 노동자들이 최저 생계 수준에서 간신히 버티는 동안 제인 오스틴 소설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운치 있는 장소에서 차를 마시고 근사한 저녁 만찬에서 포도주를 즐기고 사냥을 하고 사교와 연애에 몰두했습니다. 1815년 직후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국민 총생산의 12%가 국채 소유자들의 이자 수익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산업혁명의 진짜 얼굴입니다. 기술혁신?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불평등과 착취의 시스템이기도 했던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성의 상황입니다. 산업혁명은 여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어요. 공장에서는 여성과 어린이의 노동이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노동 조건은 끔찍했어요. 많은 여성들이 노동과 육아의 이중 고통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성들이 처음으로 자기 돈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남편이나 애인에게서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랭커셔의 공장 아가씨들은 독립심이 강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자신들을 탄압하는 권력에 이제 도전해 나갔어요. 수천 년 동안 지속됐던 여성 억압의 토대를 흔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노동자 저항운동. 새로운 노동계급은 가만히 앉아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싸울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17, 18세기에도 도시의 장인들이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영국 혁명의 장인과 도제, 미국 독립전쟁의 메카닉, 특히 프랑스 혁명의 상큘로트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거대한 공장에 모여 있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세 농민들과는 다르게 노동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은 이전의 어떤 피착취 계급보다 훨씬 큰 저항에 잠재력을 준 겁니다. 급진적 선동가 존 세렐은 1796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대형 공장과 작업장은 일종의 정치 사회를 형성한다. 어떤 법률로도 침묵시킬 수 없고 어떤 치안관도 해산할 수 없다. 20년도 안 돼서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러다이트 운동을 봅시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갈 무렵 영국 곳곳에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이에요. 여러분 혹시 러다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날에는 기술을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죠. 러다이트 운동은 주로 스타킹 제조공들이 주도했습니다.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이 깎이자 그들은 공장에 침입해서
기계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그 기술이 자신들을 굶어 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배계급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정부는 군대를 산업지역에 투입했고 러다이트 운동 참가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피털루 학살 사건입니다. 1819년 맨체스터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선거권 개혁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었어요. 당시 영국에서는 극소수의 부유한 남성들만 투표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 젠트리가 조직한 민병대가 이 집회를 공격했습니다.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군중을 짓밟았어요. 15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걸 피털루 학살이라고 불러요. 워털루 전투를 비꼬는 이름이죠. 이 사건은 노동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지배계급은 평화적 요구조차 폭력으로 짓밟는다는 걸요. 이어서 차티스트 운동이 전개됩니다. 1830년대 후반,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차티스트 운동의 등장이에요. 차티즘,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존속에 필요한 노동을 담당하는 보통 사람들의 운동이, 그것도 일시적인 폭동이나 반란이 아니라 영구적인 조직과 자체 민주주의를 갖춘 운동으로 등장한 거예요. 1837년 리즈에서 북극성이라는 신문이 창간됐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의 신문이었죠. 이 신문이 얼마나 많이 읽혔냐면 지배계급의 주요 신문인 타임스만큼이나 읽혔어요. 공장과 술집에서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동료들을 위해 기사를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차티스트들의 요구는 뭐였을까요? 그들은 인민헌장을 내걸었어요.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모든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매년 선거를 실시하자, 비밀 투표를 하자, 재산 조건 없이 누구나 의원이 될 수 있게 하자. 오늘날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죠. 하지만 당시엔 혁명적인 요구였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지배계급을 3번이나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1838년에서 1839년 수많은 노동자가 대중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중봉기를 기대하기 시작했죠. 정부는 걱정한 나머지 군대를 산업지역에 배치했어요. 사우스웨일스의 뉴포트에서는 실제로 무장봉기 시도가 있었습니다. 1842년에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총파업이 랭커셔에서 일어난 거예요. 노동자들이 여러 공장을 돌아다니며 행진했고 용광로에 불을 껐습니다. 생산을 완전히 멈춘 거죠. 이게 노동자들의 진짜 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1848년 유럽 전역을 휩쓴 혁명의 물결과 아일랜드의 대기근에 자극받아 영국 노동자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런던 남부 캐닝턴에 10만 명이 운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정부가 굳건히 버텼고 중간 계급이 정부 편에 섰고 차티스트 지도자들이 동요했거든요. 그래도 정부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런던 절반을 군대로 점령해야 했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결국 1848년 이후 쇠퇴했습니다. 영국 학교에서는 실패한 사소한 운동으로 가르치곤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거대한 대중운동이었고 노동자 계급이 자신들의 힘을 조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차티스트 운동 내부에는 다양한 조류가 있었습니다. 도덕적 힘파는 평화적으로 지배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고 물리적 힘파는 무력으로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물리적 힘파조차 구체적인 전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차티스트 운동이 보여준 잠재력은 엄청났습니다. 부르주아지가 아직 봉건주의와 싸우고 있는 동안 이미 새로운 피착취 계급이 등장해서 프랑스 혁명의 혁명적 언어를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산업혁명은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 영국에만 머물렀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영국 자본가들이 산업화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자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북부, 카탈루냐, 보헤미아, 미국 북부, 심지어 러시아의 우랄 산맥 지역에서도 공장 굴뚝이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곳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도 함께 터져 나왔던 겁니다. 1830년 파리에서 대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79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부르봉 왕조의 샤를 10세는 왕위에서 쫓겨났고 대신 부르주아 군주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됐어요. 이건 혁명을 막기 위한 타협이었지만 하층 계급의 힘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역에 봉기의 물결을 일으켰어요. 벨기에가 네덜란드에서 독립한 것도 이 시기죠. 프랑스의 시인이자 역사가 라마르티는 경고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정부가 프롤레타리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것이다. 18년 후 1848년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유럽 전역이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파리, 베를린, 빈 밀라노. 곳곳에서 바리케이드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혁명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산업혁명이 퍼진 곳마다 새로운 사회 세력, 즉 노동자 계급이 탄생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 산업혁명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증기기관과 공장만의 이야기였나요? 아니에요.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이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산업혁명은 완전히 새로운 계급, 노동자 계급의 탄생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쫓겨난 사람들,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 이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거대한 규모로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건 그들에게 엄청난 잠재적 힘을 줬습니다. 산업혁명은 착취와 불평등의 심화였습니다.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부는 소수에게만 돌아갔어요. 하루 12시간, 14시간씩 끔찍한 조건에서 일하면서도 노동자들은 간신히 먹고 살 정도의 임금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혁명은 저항과 조직의 시작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러다이트 운동에서 기계를 부쉈고 피털루에서 총검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차티스트 운동으로 영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 계급이 자신들만의 조직과 신문과 민주주의를 가진 대중운동을 만들어냈어요. 산업혁명은 국제적 현상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유럽과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공장이 생기는 곳마다 노동자들의 저항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산업혁명의 진짜 의미입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산업혁명은 새로운 사회 계급이 탄생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대한 생산력과 함께 그 자본주의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세력도 함께 만들어진 거죠.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뿌린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노동조합 운동, 사회주의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산업혁명 시기에 형성된 노동자 계급의 저항에서 뿌리를 뻗어나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 8시간 노동, 주말 휴일, 노동조합의 권리, 보통선거권, 이 모든 것들은 이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싸워서 얻어낸 것들의 유산입니다. 산업혁명을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산업혁명을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계급, 새로운 투쟁이 시작된 거대한 사회적 혁명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